자, 이번 강의는 토지거래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지거래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구역을 지정하는 자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권자가 어떤 경우냐면 걸쳐 있으면 무조건 국토장관이다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나름대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정권자다. 그래서 걸친 경우 하면 무조건 시군에 걸치든 아니면 같은 시도에 걸치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걸치면은 같은 서울시에서도 구와 구 사이에 걸쳤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국토장관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국토장관. 그러나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동일한 그럼 시군구에서 있다. 동일한 시군구 같은 내에서 그러니까 요 군에 있다. 그러면 시인경은 특별시장, 과격시장이라는 거고 도인경은 도지사 한다. 그래서 시도지사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무엇보다 이건 이제 지정하는 절차가 중요한 건데 이 절차의 경우에서 본다면 절차는 우선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투기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갖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조사한 다음에 심의를 거쳐요. 심의를 갖다 한 다음에 지정 가서 공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거는 투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서 심의를 거치고 지정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고하고 나서 5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고 지정 공고에서 5일 경과 효력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지정됐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축소하겠다, 해제하겠다 그러면 지정 절차와 똑같이 심의를 거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정한 것을 재지정하겠다 그러면 심의 전에 의견을 갖다가 청취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겠죠. 자, 절차가 있겠고요. 효력이 있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 절차, 그다음 이걸 갖다 축소 또는 해제 절차 또 나가서 요 내용에 대해서 재지정 절차. 그러면 지정 절차와 축소 해제 절차는 같습니다. 심의 거치는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재지정할 때는요. 의견 청취 플러스 심의라는 거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여기는 효력은 5일이다. 5일이 경과돼 효력 발생한다가 맞지만 나머지는 공고일에 효력 발생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가장 그것이 대표적인 여기에 핵심 테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권자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허가권자다. 그럼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여기는 군의 경우는 광역시 있는 군도 포함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 대상은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말이죠.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같은 걸 기점으로 하는 거죠. 지역권이죠. 지상권이 아니라 지역권. 그러면 지역권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설정. 알겠죠? 이전하고 설정하고 이전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지역권을 갖다가 기점으로 하는 것에 본다면 그놈을 갖다가 이전하고 설정하는 개념에서 대상이 되겠죠. 지상권에 대해서 이전 설정. 자, 꼭 조심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가져가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 것은 이것이 유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유상인데도 투기성이 없는 공개조라는 것은 제외가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는 면적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럼 여기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선 제일 먼저 면적이 기점이 되겠고 실수요성, 이용 목적, 그 다음에 이용 계획, 또 주변 환경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여기는 이 면적과 실수요성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면적에 관한 사항을 갖다 기점으로 한다면 면적은 도시지역은 뭐에 의해서 이룬다 그랬죠? 이거는 용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이 있다 그랬죠. 도시지역 밖의 경우는 뭐에 따라서 이루어지냐면 농지, 임야, 기타 이런 말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할 것은 그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을 갖다가 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 받는 것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 갖는 거지. 만약에 기준을 갖다 초과했는데 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받는다. 그럴 경우는 이제 무엇이 될 것인가 아셔야 되겠죠. 초과되지 아니했다.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초과되지 않았다. 그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법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면적산정에 특례를 두는 거다 하는 것을 명심 꼭 해두시고, 그럼 여기 공업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절반 대칭, 여기는 임야를 기점으로 해서 절반 대칭. 그래서 우리가 좀 안 좋은 소리 했지만 주거하면 18 욕하더라. 동그라미 붙이면 된다 했죠. 그럼 여기는 절반이니까 90. 자, 주거하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상놈이 그랬다 했죠. 이 상업지역 200은 여기는 100. 자, 그러면 100제곱미터인데 그럼 여기는 얼마냐? 662제곱미터가 기준점이 된다 하는 볼 수 있고, 여기는 임야 1000제곱미터 기점에서 500이요 250이다. 그럼 이 기준은 우리가 10%에서 300%까지 따로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처리해 준다. 그럼 이걸 심사해서 민원사업 처리한 법률이 정한 기간 내 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겠고, 그럼 만약에 그 기간 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아니면 선별사유를 통보하는데 아니했다. 그럼 다음날 허가된 것으로 본다. 허가증을 교부해 준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 토지거래 허가는 뭐에 속한다 볼 수 있으면 우리가 봤을 때 인가란 말이에요. 인가. 그래서 제3자 행위를 유효하게 보충해서 완성시켜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갖다 위반했으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30% 이하의 벌금,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 보면 두 번째 면적 말고 뭐가 있다 그랬죠? 실수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여기 보면 이 실수요성이다. 그 여기 있는 실수요성,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냐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실수요성이니까 일반적으로 거복농사, 수, 관, 통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주용, 복리시설, 그다음에 농업 짓는 건 농사 짓는 걸 했던데 통작거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하는 거, 수용하는 거, 통상적인 경제활동이는 거,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거, 이런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중에 대부분의 경우는 다 뭐라고 쓰면 2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과 관련됐을 때는 4년이고 기타의 관점에 본다면 5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경우는 5년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정리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실수를 써야 되는데 쓰고 있지 않더라. 허가받은 실수를 쓰고 있지 않더라. 그러면 일단은 가서 할 때까지 뭘 갖다 보시면 이행 강제를 부과시킨다. 하나 알 수 있겠죠. 미리 팔아라 하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킨다. 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해. 그럼 그 사람이 팔겠다면 너희들보다 먼저 살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선매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은 1년에 1회 부과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그 금액이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시키는 거다. 그럼 10% 범위 내에서 부과시킨다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불법 방치면 10%, 또 불법 임대면 7%, 기타 7%. 다만 불법 용도로 쓰고 있더라. 그러면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가져가면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 의무기한이 경과됐다. 내가 농사 짓는다 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2년 동안 아무 소리 없다가 내가 2년이 벌써 경과됐어. 그럼 나한테 이행강제를 부과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를 갖다가 배제하는 경우가 있더랬죠. 허가하는 것을 보는 것은 국가 등을 계약 당사자로 한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국유재산법 관리처분계획에서 처분했다. 그러면 국가 등을 했다면 사전 협의하면 되겠고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에서 했다면 사후 통보하면 허가받는 걸로 본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기가 없는 아무리 유상일지라도 투기가 없는 거 있죠. 수용이라든가 환매라든가 일반 경매 같은 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선매 대상이다. 그럼 선매 대상은 뭐가 중요한 거냐? 소유권에 대한 건데 여기는 허가 신청이 됐어야 선매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허가 구역 내에서 분명히 이 사람이 허가 신청이 됐던 토지에 대해서만 하는 거다.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가 뭐냐? 가서 실수요성을 쓰고 있지 않다든가 아니면 공익사업 용지에 필요하다. 그럴 경우는 먼저 사겠소 하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정기간 내 법이 정한 기간 내 선매사실 신청한 날부터 법정기간 내 선매사실을 갖다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신청한 날부터 1월 내 선매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정했으면 그 사람은 15일 내 선매 개시가 필요하겠고 그러고 나서 1개월 내 협의 선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선매? 협의 선매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럴 때 이 가격이 중요하죠. 가격은 자 뭐가 되냐면 여기는 감정 가격으로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 가격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매수 청구는 공시가고 실질적인 가격이 낮으면 낮은 가격을 하는 거죠. 투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가 바로 이런 차이가 있고 앞에 거는 토지와 매수 청구는 토지와 토지에 대한 것으로서 소유권과 지상권이 되겠지만 자 여기 경우는 그렇지 않고 소유권만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 문제는 쉽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도시개발법입니다. 이 도시개발법은 신시가지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신도시나 신도시를 건설할 때 신시가지 건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먼저 구역을 지정할 때 이걸 갖다 구역은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이걸 지정할 때 여기에 어떤 도시 즉 어떤 시가나 어떤 단지를 갖다 조성할 것이냐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계획부터 흘러버린다면 이미 투기 세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기습. 그래서 구역하고 있는데 그럼 이 계획을 갖다 뭐라 하느냐. 도시개발계획인데 그냥 우리는 개발계획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것의 투기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립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번째는 구역 지정 후에 이렇게 한다. 아니면 구역 지정 시에 해야 되지만 구역 지정 후에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후에 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 여러 차례 출제됐죠. 그래서 우리가 공, 자, 생, 균, 왜, 주 이런 형태로 공부하시면 된다. 그러면 역시 블랙박스에도 나와 있죠. 자, 이건 뭐냐? 공모라고 하는 것인데 공모는 구역을 지정돼서 여기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공개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공모라는 것이 있다. 그럼 공모를 하려면 미리 1회 이상 전국 배부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되는 걸 알 수 있겠고 충분히 줘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응모기간은 90일 이상 해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자연녹지, 생산녹지. 여기는 개발보다는 보존이죠. 따지고 보면. 근데 나름대로 개발할 수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 나서. 그다음 국가균형발전 같은 거 이러면 혁신도시, 기업도시입니다. 정부가 구역부터 지정하고 나중에 뭐를 배치할 건가 나왔죠. 그다음 도시지역 외의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 여기 보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전체 합계가 30% 이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0% 이하의 경우다. 그러면 우리가 30% 이하의 경우가 된다 하는 것은 나머지 70%가 어떤 쪽으로 발전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두고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경우다 볼 수 있겠고 특히 이 개발계획은요. 동의 요건이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무슨 요건? 동의 요건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 요건은 특히 왜 그러냐? 수용 방식 할 때는요. 여기 원주민을 다 내쫓으면 돼. 속된 표현으로. 제가 격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내쫓으면 된다. 그럼 내쫓으면 되고 자기 맘대로 하면 돼요. 근데 환지 방식은 원주민을 두고 하는 거죠. 그럼 원주민이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쉽게 해서. 그러면 여기에 동의 요건인데 국가 지방자치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를 갖다 적용받느냐? 어떤 걸 갖다 적용받느냐? 그래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걸 갖다가 가져가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거기 있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일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동의할 때 면적 같은 건 국공유지 일단은 포함시키는 겁니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했을 때 사유지 못하고 나중에 부족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시킨다. 이렇게 포함시키느라 그때 동의를 얻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정리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여기 중에서도 이건 상위 계획인 어느 계획이 부합되면 이거보다 더 높은 계획이 있죠. 어떤 계획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건 도시군과 마찬가지니까 부합되도록 하고 특히 여기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럼 자족도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위례시온 도시 같은 경우는 670만, 제2동탄 같은 660만. 그러면 330이 자족도시니까 그 자족도시란 말은 자기가 스스로 구역 안에서 주거, 생산 또는 교육, 유통, 위락을 갖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원래 이와 같은 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 내용이 포함돼야 되는데 구역을 지정을 해야만 그 내용이 이 안에 구역 지정하고 내용이 다음에 가서 그 수립 소위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구역이 먼저 지정돼야 여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를 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임단은 빡세게 한다. 제가 본 강의 때 그랬죠. 임단은 빡세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칠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대상이 되는 대상 지역이 아니라 일반적 토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 요만큼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러면 누구 땅은 들어가고 누구 땅은 들어가지 않는 자는 세부 목록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요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세부 목록. 그래서 세부 목록을 고시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다음 이렇게 구역이 지정되면 기존의 도시와 이 도시를 연결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 계획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역이 지정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입자에 대한 소위 대책이 마련해 줘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임대주택 건설계획 같은 게 나타나야 되겠고 그럼 여기가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단계별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단계별 추진계획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임단은 빡세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여기에 적어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지구단위 계획은 이때 들어가지 않는 거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이러한 구역을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입니다. 여러 차례 출제됐죠. 그러니까 신시가지나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원칙적으로 누가 있느냐면 시도지사가 있고요. 대도시 시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도지사다. 그러면 우리가 문정지구 같은 건 서울특별시장이 했습니다. 이런 걸 볼 수 있겠고요. 또 일반적인 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를 보시면 평택 같은 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도시를 하나 새로운 신도시를 갖다 고덕 신도시라는 걸 건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있고 대도시다.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 남양주시가 있겠고 또 밑으로 가면 용인시가 가장 많이 하죠. 또 밑으로 가면 화성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 데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음 예외조는 누가 있느냐. 예외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건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암기 코드적 형태로 본다면 이렇게 했던 적이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자,
중국집 천장에 불났다. 뭐 연상하라고 그러는 거 진짜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러면 교재에도 마찬가지지만 요거는 국가가 필요해서 했다. 대부분 다 국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다 국가 필요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던 것이 있겠고, 두 번째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다. 요청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요청하더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천재지변 등 긴급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수 있겠고, 다음 중요한 게 이거죠. 공공기관장, 예를 들어서 LH공사, 주택공사사장,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방공사사장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 한국철도공사 있잖아요. 그죠? 또 나가서 보면 수자원공사, 또 농어촌공사 이런 경우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의 장으로서 여기는 요청하는데 국가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다고 제안하는 경우지 요청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 국토장관이 하고, 또 여기는 이들 시도장 간 대도시 간의 협의가 불성립됐을 때 그때 지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지정권자 아닌 경우 시도사 안 되는 거죠. 시도사 아니라 시장 군수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때 이 규모가 이제 어떻게 가져가는, 규모는 최근에 개정됐어요. 도시지역 안과 밖이 있는데 안의 경우는 공업지역만 3만, 나머지는 다 1만 제곱미터예요. 단 거기는 보존녹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도시역 밖은 종전에 20만이었는데요. 20만 제곱미터에서 이제 10만 제곱미터로 완화시켜줬습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갖다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역과 규모나 지역과 무관하게 지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무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취하면 개국지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개국지, 취하면 개국지. 무슨 소리냐? 취락지구 정비 사업을 해야 되니까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결국 규모랑 상관없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개발 진흥지구 규모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했는데 난 자연환경 문제 안 되겠죠. 다음 지구단위 계획 이런 거는 규모랑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인데 자연녹지다 그러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 했죠. 근데 여기에 취락지구다 그러면 굳이 1만 할 필요 없어. 5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는, 원칙을 계획을 수립하는 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만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계획이라는 건 뭐냐, 상위 계획을 갖다 가정하면 관점이 되는데, 자 특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돼야지만 위기관리 잘 이루어지죠. 조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계획이 수립 없이도 할 수 있는 경우 있어요. 자연녹지, 도시역 바깥에서는 계획관리적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그 지정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그 지정 절차를 갖다가 근거로 해서 본다면 이런 내용을 갖다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조사 할 수 있는 거, 왜? 이미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었다면 굳이 그 안에 반드시 필수로 기초조사 공책에 필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광역도시나 도시군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반드시 시행자, 되고자 하는 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조사는 할 수 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공청회, 주민의 전문가의 의견 청취. 그런데 원칙적으로 공람시켜서 일반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얼마?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 후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협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해서 이를 갖다가 고시하면 결국 효력이 발생해서 할 수 있겠고, 이 도시개발구역은 규모가 크면 분할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결합시켜서 할 수 있어요. 분할해서 한다면 최소한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0제곱미터 이상, 네, 또 일반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다. 그럼 결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은 그것이 수용 방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제한할 때 쓰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고요. 다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효과가 있습니다. 구역 지정하면 효과가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효과가 있다. 우리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러면 여기에다가 새롭게 신시가지나 신단지를 건설하겠다면 여긴 당연히 도시역에는 상관없지만 여긴 도시역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건 도시역 의제가 돼요. 그래서 의제가 된다. 그러면 도시지역이 되고 도시역이 되면 우리가 토지 이용을 합리하고 기능 미관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의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의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이미 도시역 바깥에서 옛날 같으면 이중의 지구단위 계획, 지금은 도시역 밖의 지구단위 계획 때문에 그지 똑같은 지구단위 계획 안에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와 같이 될 때는 단지 지구단위 변경된 걸로 보는 거죠. 또 이 안에 취락지구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건 의제되지 않는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새롭게 지형도면은 사업 시행기간 동안 작성해주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어쨌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야 이때 한몫 잡자 하는 투기 세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놈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든 투기 세력을 갖다 방지를 갖다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이제 정리한다면 나름대로 한 면에서 보면 이런 면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가서 개발행위를 못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뿐만 아니라 중목의 벌채 식재, 중목의 벌채 식재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하려면 이런 걸 하려면 미리 여기 있는 특광자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죠. 여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특광자 시장 군수는 사업 시행자한테 물어봐야죠. 지장이 없느냐? 물어보고 나서 허가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허가 없이 할 수도 있는 경우 있어요. 재복고 재난 수습을 위해서 한다든가 또 거기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물건을 적재한다든가 쌓아놓는 행위 또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석 채취한다든가 또는 그 경작지가 아닌 곳에 한 곳에다가 관상용 중목을 식재한다든가 임식재.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뭐였죠? 농림수산물에 대해서 국토교통이 정하는 간이공작물. 그럼 간이공작물 같은 건 뭐냐? 뭐 일반적으로 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보면 비닐하우스 같은 건 대표적으로 보겠죠. 이런 걸 한다면 허가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구역을 지정했다가도 뭐가 있냐면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제는 다음날 해제가 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날 해제되지만 해제가 되면 그 내용을 갖다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날 해제돼 고시한다.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줘야 돼요. 하나는 공사가 완료된 거, 하나는 미완성된 거. 왜 이렇게 나누느냐? 완료됐으면 원상 회복이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미완성됐으면 원상 회복되면 기득권 존중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갖다 볼게요. 그럼 무엇을 봅시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자 이쪽으로 또 한번 다시 가봅시다. 자 뭐가 있냐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럼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은 2년 내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 규모가 330만 넘겠다면 5년까지 봐줘요. 근데 수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2년과 5년 지난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해제되면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그래 봤을 때 이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구역 두 가지가 다 지정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를 갖다 지정해요. 그럼 사업 시행자가 구체적 계획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해야죠. 그게 3년입니다. 그러면 구역 지정해서 3년 내에 안 한다든가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해서 3년 내에 안 한다. 그럼 3년의 경우는 다음날 그것이 해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옛날 용도로 돌아가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옛날 용도로 돌아가도록 돼 있다. 그런데 문제인 것은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냐 이래 본다면 공사가 완료됐어요. 그럼 공사 완료 방법은 두 가지겠죠.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그러면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가 됐다. 그러면 다음날 당연히 해제가 돼요. 그러나 이건 신도시가 건설됐죠. 옛날로 돌아갈 일이 없죠. 또 환지 방식도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해제가 됩니다. 그러나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면 이러한 지정권자와 구별할 것이 뭐가 있느냐. 자, 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시행자 4개, 그 다음 민간시행자 원칙적으로 보면 7개인데 8개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 중에서 토지 소유자 조합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여기 8개는 공동 출자범인데 왜? 얘가 50% 넘지 못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전부한지 방식을 한다는 누구한테 주냐? 토지 소유자 조합한테 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에서 이들이 계획서를 제출한다. 시행 규약, 규정을 제출하게 되면 지정권자 중에 그러면 지정권자가 지정하고 고시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지정할 때 뭐가 나타나냐? 특례가 있겠고, 지정할 때 특례가 있겠고, 그 다음 지정한 다음에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변경 사유가 있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정할 때 특례는 바로 뭐냐? 여기는 민간이 신청하고 공공기관이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권자가 지정고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특례 중에는 뭐가 있느냐? 전부한지 방식. 이 같은 전부한지 방식이란 말은 머릿속에 잘 생각해 두세요. 전부한지 방식이 바로 뭐냐? 강제적으로 교환본 앞에서 돈가치를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럴 경우는 누구한테냐? 원주민이 많이 많죠. 당신들 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조합한테 줄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조합한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 우리가 일병통을 했죠. 자, 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1년 내 신청하지 않더라. 또 지방자치가 병행하는 사업이 있더라. 또 여기는 토지 소유자의 면적의 이분을 총수의 이분을 해서 동의를 해서 야, 우리보다는 했던 사람한테 맡기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있죠. 그러면 가서 누구한테 할 수 있냐? 지단체 등한테 할 수 있다. 지방자치 등. 그러면 시도 지사도 할 수 있겠고 시도할 때는 국토장관이 지정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신탁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여기 있는 것이고 다음 이제 변경할 수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봐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변경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 거냐? 지정했는데 이 사람이 부도나 파산했어. 그럼 계속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지정했으면 그는 1년 내 가가지고 자, 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하고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면 2년 내, 여기는 1년이고 2년 내 착수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하면 바꿔줘야 되겠죠. 또 나가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뭐냐? 지정이라든가 여기 실시 인가가 위법부당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있겠죠. 그럼 행정처분 받았다. 부도 파전 났다. 1년 내 실시 인가 신청하지 않더라. 2년 내 착수하지 않더라. 그러면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조합이란 말을 우리가 줘야 되겠죠. 자, 조합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랬어요? 조합하면 언급할 것이 성격부터 파악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조합이란 말은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조합하면 공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이구나. 그러면 결합체죠. 그래서 교재 보면 7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모여서 가서 인가받으면 성립된 게 아니라 인가받기 위해서는 동의를 얻어서 인가받으면 성립되니까 30일 등기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동의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여 총수의 2분의 1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 조합원의 자격인데 조합원의 자격은 당연조합원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면 당연조합원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다음 여기는 그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는 할 수 있겠죠. 총괄하는 할 수 있겠죠. 이사는 정관이 정했던 조합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는 걸 알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감사. 그래서 감사는 어떤 사람이냐? 자, 조심해야 되겠죠.
조합장과 이사가 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아니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감사가 대표하더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목적의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어요.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는 대표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총회가 있겠고 대의원회가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총회가 있겠고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회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둔다. 대의원은 임의적 기간에 둘 수 있다. 근데 이 대의원회가 종전과 달리 명수가 얼마가 됐느냐? 바로 50인보다 줄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두세요. 얼마 줄었다? 50인보다 줄어졌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의원회도 의결기관이고 총회도 의결기관이야. 그럼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면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줄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대행한다. 그러면 정계는 환선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계는 환선하다. 자, 정관을 갖다 가서 변경하겠다.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돼요.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환지계획 작성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돼요. 그 다음 조합원의 임원 선임, 의결권 가진 사람 중에서 임원을 선임할 때 총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조합의 합병, 해산도 반드시 총회에서 하는데 단 청산금이 이미 청산이 끝났어. 그러면 해산 절차만 있죠. 이럴 때는 대의원에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는데 문제인 경우는 그거죠. 구체적 계획을 갖다 수립해야 돼요. 구체적 계획은 실시계획이다. 그래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고, 실시계획 작성에서 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인가는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좀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인가는 국토장관이 인가해주면 가서 시도사 의사를 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 시도사가 인가를 해준다면, 대도시장하면 시장군수구청 하위 쪽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럼 누가 지정했든 간에 시장이 지정했더라도 도지사한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가권자위원회 국토장관이 지정하면 국토장관이 받고 나머지는 시도사 대도시장한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보시고 다음 강좌는 우리가 사업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